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성한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이종훈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민주당이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이죠. 내란 전담 재판부 야당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뭐 필리버스터 중단법 이걸 가지고 또 여야 공방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 현안 가지고 토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상계엄 1년을 맞았던 어젯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야당 법사위원들은 위헌이라고 이제 반발을 했지만 표결을 막지 못했고 전원 퇴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내란 청산 그리고 사법개혁 속도전 두 분 좀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이종훈 시사평론가님께서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뭐 이미 과속을 했는데 이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네. 그래서 좀 선을 약간 넘은 상황이 아닌가. 특히 그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뭐 위헌 논란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위헌 소지가 상당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막무가내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 법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법무부 차관도 문제 제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게 법무부 장관이 이 그 재판부 구성 관련해서 이제 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놓은 거예요. 네. 법무부 장관은 어찌됐건 행정부 소속인데 사법부 어찌됐건 내란 전담 재판부도 사법부잖아요. 네. 사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 행정부의 장관이 직접 관여를 한다. 이거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그 법무부 차관도 지적을 했다시피 분명히 이건 위헌 여지가 있습니다. 상권분립 정신을 명백히 훼손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헌법재판소장도 이제 그 3명을 이제 이렇게 해서 관여할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놨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이 이제 진행이 돼요. 네. 그래서 뭐 유무죄 판결이 나고 어찌됐건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났을 때 이건 좀 뭐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기 어렵다. 이건 좀 위헌 소지도 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헌재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법 체계에서 최고 그 어찌됐건 상위 법원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위헌 여부를 판단을 내려야 되는 기관에서 재판부 구성에까지 이렇게 관여를 한다? 네.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위헌 논란이 지금 있는 거고 실제로도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론화 과정도 제대로 안 거치고 막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 뭐 민주당이 대단히 마음이 급한 것은 이해는 하지만 너무 무리수를 두는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법 왜곡죄 이 법안 같은 경우에도 그 왜곡 판단을 누가 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왜곡 판단을 하려면 또 다른 기관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져서 할 텐데 네. 그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야 또 공정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이게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 유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설령 그런 왜곡에 관한 판단을 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더라도 계속 논란의 여지는 남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법부가 존재하고 삼심제가 존재하는 건데 그것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명백히 위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의 사법개혁 속도전, 기존에도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더 속도를 내고 있고, 기본적인 삼권 분립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하는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요. 성 기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아직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어제 비상계엄 1주년 네. 이라는 이제 계기성 때문에 법사위에서 처리를 했는데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 아직 이 사안을 가지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론으로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토론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물어보면 이게 조금 뭐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잘 다듬어야 된다, 내지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 의원들하고 좀 결이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총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걸림돌이 뭐가 있냐면, 걸림돌이라기보다 이제 일종의 장애물이죠. 뭐 넘어서야 되는 게, 네네. 이 법안이 이거 위헌성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국회의장이 상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국회의장이 뭐 민주당에서 해달란다고 그냥 기계적으로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제 국회의장이 참모들한테 학자들 의견도 듣고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혹시 이제 위헌 논란이 아주 심각하면 국회에서 설사 의결을 해서 정부로 보내도 법이라는 게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행정부에서 공포해야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까지 이제 어떻게 될지, 뭐 이재명 대통령은 아이고 국회에서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뭐 논란이 너무 심하면 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또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법안이 공포가 돼도 뭐 위헌 법률 심판을 하겠죠. 그럼 헌법재판소에 가서 또 한번 네. 이게 위헌인지 합헌인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경실련에서 이제 어제 성명을 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여당에서 이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건 뭐 그럴 만하다. 네. 그러나 이게 사법부 독립의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네. 새로 또 재판부를 구성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의가 불거지면 이 피고인 측이 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그런 빌미를 줄 수도 있다. 이제 이게 경실련 성명 내용입니다. 네네. 이런 부분 꽤 좀 일리가 있고요. 정부 여당에서 이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정무적 판단을 좀 할 겁니다. 이게 과유불급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종합적으로 여러 기관 또 단체들의 분위기까지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 위법성을 알리기 위해서 긴급 세미나를 열고 위헌 법률 심판 청구도 예고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여야가 또다시 이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국면인데, 이런 여야 대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새로운 상황은 아니죠. 네. 뭐 계속 부딪혀 왔기 때문에. 예. 뭐 장동혁 지도부 뭐 아시다시피 뭐 윤호개인 계속 외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서로 뭐 합의점 찾기가 쉽겠습니까? 그리고 뭐 직접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뭐 그 민생 경제 관련해서 여야정 협의체 만들기로 했는데 아직도 가동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민생 법안 사실은 국민들 눈치가 보이니까 그냥 적당히 뭐 조금만 추려서 일부 국회 본회의 통과시키고 신용만 하고 있고, 좀 이런 형국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 제가 보건대는 이게 너무 좀 길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게 뭐 이제 여당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고 야당도 잘못하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당 지도부도 굉장히 강경하면서 굉장히 과속 페달을 지금 밟고 있는 부분에서 좀 잘못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민주당 쪽,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 야당 쪽도 사실은 너무 또 이 좀 극우 일변도로 지금 나가면서 또 다른 이제 문제점을 지금 낳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양당 모두 사실은 국민적 관점에서 보자면 걱정의 대상이 지금 돼버렸어요, 다시. 그래서 빨리 이제 협치를 복원했으면 좋겠는데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게 좀 쉬울 것 같지도 않고, 네. 이 국면이 좀 길어지는데, 이런 국면이 길어졌을 때 그러면 누구에게 더 손해일까? 이 부분을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여당이 조금 더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집권 여당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집권 여당이 그래도 형님처럼 지금 대해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주길 바라고. 그런데 정청래 대표 하는 거 보면 뭐 야당이던 시절을 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해요. 네. 예. 이게 과연 그 형님된 그 자세냐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집권 그 여당의 그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것,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하는 건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집권 여당이 너무 과하게 지금 이제 과격하게 나가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그리고 논란이 있어서 본인들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사안들은 접을 건 빨리빨리 접고, 네. 그래서 싸울 일을 좀 줄여나가는 노력을 우선 여당부터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야당에서 뭐 그나마 이제 최근 들어서 이번에 비상계엄 관련해서 일부 이제 의원들이 지금 뭐 사과도 하고 이제 그랬던데, 그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 지도부에 대한 견제 역할도 하고, 또 당 지도부가 그 역할을 못하면 본인들이라도 나서서 여당하고 소통이 좀 되는 의원들하고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양쪽 지도부를 좀 설득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그들도 좀 벌일 필요는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뭐 질문 드렸던 그 이슈의 뭐 좀 연장선상인데, 아무래도 이제 여야 간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 전국 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의 이제 부담이 조금 뭐 더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 민주당의 사법개혁 속도전에 대한 여야의 이런 그 대치 상황, 뭐 이제 그 내년에 지방선거 6개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의 대치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만 좀 그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이 국면은 좀 또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국민의힘 주장 중에 맞는 얘기도 많거든요. 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뭐 무슨 얘기를 해도 믿을 수 없다 지금 이런 거예요. 정당 지지도가 거의 절반 수준 아닌가요? 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을 안 하고 있고, 또 뭐 25명이 이번에 의원들이 성명 내고 사과했죠. 근데 이게 25명 너무 적은 겁니다. 비상계엄 해제 찬성한 사람이 18명이에요. 겨우 7명 추가된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사과 거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도, 맞는 얘기를 해도 일반 국민이 들을 때는 그 계엄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저 사람들 말을 어떻게 믿어, 이제 이렇게 스피커가 망가진 상태예요. 그래서 네. 아까 평론가님 말씀이 맞아요. 이게 이제 여야에 다 책임이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계엄에 대한 확실한 사과, 특히 장동혁 대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좀 절연도 하고 해야 설득력이 올라가고 당 지지도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의 절연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지점 계엄 사과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제 어제 평가가 좀 엇갈렸습니다. 원내대표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장동혁 대표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이렇게 이제 달리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좀 역할 분담이 있었던 거 아니냐, 엇갈린 평가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름답게 포장해서 지금 역할 분담론이 지금 일각에서 나오긴 하는 건데요. 네.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냥 내부의 생각이 좀 다른 거죠. 다른 거고, 그런데 뭐 당 지도부,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와, 그리고 이제 지난번 이제 그 총선 과정에서 뭐 어쨌든 주류가 된 친윤계들은 기본적으로 변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비상계엄도 승복하기 어렵고 탄핵도 승복하기 어렵고 네.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그게 이제 뭐 지금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게 있지만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하고도 이게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어찌됐건 국회의원 배지만 달고 있으면 된다, 이 생각을 지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좀 살림이 쪼그라들어서 의원들 숫자가 좀 줄더라도 네. 나만 국회의원 유지하면 돼.
그리고 내가 당에서 주도권 유지할 수 있으면 그거로 난 만족이야. 야당이어도 만년 야당이어도 관계없어. 심지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 친윤계 의원들이 꽤 있다. 뭐 이른바 언더찐윤 당연히 거기 포함이 지금 되는 거고요. 주로 이제 TK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죠.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뭐 나머지 의원들이 비윤계 의원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낸들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이제 우려는 들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랑비 옷 젖는다고 나머지 그 비윤계 의원들이 계속 조직적으로 좀 움직여서 압박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살자고 보수 다 죽일 참이냐. 그러니까 보수 재건 이래갖고 영원히 불가능하다. 네.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또 보수 지지층도 설득을 하고 그래서 보수 지지층들이 외곽에서 또 당 지도부에 압박을 가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으면 이게 답이 안 나온다. 그래도 저는 이번에 25명이라도 네. 성명 낸 건 굉장히 희망적이다라고 예.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사과한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한 40명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라도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제 역할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초재선 의원 25명의 사과 성명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의원들까지 합쳐서 이제 40명의 의원들의 사과 성명은 그래도 적은 숫자는 아니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숫자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지도부 원내대표와 대표 간의 지금 이 온도차, 이 성명에 대한 온도차는 좀 왜 이런 걸까요? 역할 분담이 아니라고 아름다운 포장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대표하고 원내대표 중에 누가 높습니까? 보통 뭐 네, 대표가 높은 겁니다. 예, 전체적으로 좀 아우르는 대표는 역할이니까요. 당원들이 뽑는 거고요. 네.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당이든 이 당의 권력은 당원들한테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는 장동혁 대표예요. 근데 이분이 네. 12월 3일 밤에, 그러니까 12월 4일 새벽이죠. 1년 전에 이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다. 정당하다는 뜻이잖아요. 그 본인이 왜 1년 전에는 해제해야 된다고 찬성표를 던졌죠? 이게 뭐가,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졌고, 뭐 본인 지금 처지가 좀 강성 보수층을 좀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정치인이 최소한의 일관성은 있어야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요. 네. 그래서 이게 장동혁 대표의 현 태세를 그냥 유지를 한다면 짐작컨대 당 지지도가 더 떨어질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 국민의힘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고요. 이 본인도 저는 지방선거 전에 누가 봐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할 것 같다 그러면 이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앞장서서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동혁 대표도 지방선거 전에 네. 대표에서 끌려 내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장동혁 대표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해야 이기느냐. 이번에 뭐 나를 중심으로 뭉치면 된다. 내가 4번 타자다. 무슨 본인이 갑자기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것도 아니고 4번 타자라는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저는 아까 평론가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네. 지방선거 6개월 전에 이제 야당 제1야당 국민의힘의 대표의 교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편 그 문진석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문자 논란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국민의힘은 김남국 비서관 그리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오늘 김남국 비서관은 사직을 했는데 이번 사태 이제 이걸로 좀 매듭 지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넘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쪽에서. 예, 네. 그런데 과연 국민이 그렇게 생각을 할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지금 사퇴를 해야 될 인물은 현지 누나인 거죠. 예. 아, 김현지 부속실장도 그럼요. 사퇴를 해야 아니 책임이 있는 그분이 우선 사퇴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김남국 비서관 민주당 또는 대통령실에서 볼 때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건 맞는데 국민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실제로 대통령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제로 인사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네.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준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 김남국 비서관이 어떤 인물이냐,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인물이냐를 보면 네.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이잖아요. 예, 초기부터 친명계 활동했던 인물이고 또 학교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정도면 뭐 비서관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직접 대통령에게 인사 청탁을 할 수도 있는 위치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직접 청탁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이게 확인이 된 거고, 그 인사 청탁을 실효성 있게 통하게 하려면 김현지 실장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를 딱 그대로 또 보여줬단 예,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현지 실장은 최측근 중에서도 최측근. 이게 그냥 그대로 드러난 그런 경우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문자 논란은 이제 당사자인 문진석 원내 수석 부대표가 아니라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이제 화살을 돌리셨는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민간단체의 인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할 권한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 부분은 좀 심각해요. 이게 만약에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측면은 이른바 그 정실 인사. 네. 이게 대통령이 중앙대 출신인데 이제 중앙대 출신 선후배들끼리 뭐 본인들은 편하니까 그런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일반 국민들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뭐 학연 인사를 하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입장 정리를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때 뭐 경북고 잘 나왔고 김영삼 대통령 때 경남고 또 뭐 김대중 대통령 때는 호남 인맥들이 좀 잘 나갔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뭐 고대가 잘 나갔다고 하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또 윤석열 대통령 때는 충암고가 잘 나갔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때는 혹시라도 뭐 중앙대 사람이라고 능력이 없는데도 혹시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좀 굉장히 실망했어요. 이건 김남국 비서관은 뭐 책임지고 사퇴했으니까 됐는데 네. 이 문진석 수석도 이게 이 여론의 파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그 끝날 사안 같지는 않고요. 네. 뭐 하루 이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어떤 식으로 또 흘러갈지 예,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가 매듭이 지어질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마지막 이슈는 시간 관계상 두 분께 한 1분 정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여야가 이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또다시 이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이제 악용이 되고 있다. 본회의 우선 처리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국민의힘은 소수당의 이제 최후의 저항 수단마저 이제 빼앗는 일당 독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이제 제적의원의 3분의 1, 60명이 5분의 1이 안 되면 국회의장 직권을 중단시킬 수 있는 법이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 예. 한 1분 정도를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이게 본인 분들이 야당일 때는 왜 이런 법을 추진을 안 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야당 시절에 아마 저런 거 여당에서 한다 그러면 아마 뭐 발끈하고 좀 난리를 쳤을 겁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형평성이 없는 얘기고요. 필리버스터는 뭐 그야말로 좀 소수 야당이 그야말로 항변이라도 좀 하자. 네. 문제 제기라도 하자. 그거 정도는 허용을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게 도입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려고 하는 거는 좀 그야말로 의회 기능 자체를 조금 무력화시키는 또 다른 행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또 다른 행위이다. 네. 이건 국민의힘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이 몇 명이죠? 한 13명쯤 될 겁니다. 그분들은 필리버스터 하고 싶어도 시작도 못 하는 겁니다. 13명 가지고 의사종족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곤란합니다. 이거는 국회 개혁 방안에 여러 가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네. 이 필리버스터는 일종의 그 의원들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을 향해서 의회 내 소수 세력이 뭐 우린 반대한다. 그 논리도 설명하고
뭐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의사정족수로 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이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부터 들을까요? 네, 이재명과 윤석열의 전쟁은 무한 연장 중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연 설명 없이 알겠습니다. 뭐 네. 부연 설명 안 해도 다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요. 네, 성 기자님. 예. 이게 금방 우리가 하던 거의 연장인데요. 네. 민주당이 지금 절대 강자죠. 대통령 권력도 가지고 있고 의회 다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강자일 때 좀 아량을 베풀어야 되고요. 과거에 민주당이 서러운 소수 세력일 때가 있었고 또 앞으로 언젠가 또 소수 세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역지사지의 지혜를 좀 발휘를 해서 소수 야당도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제 한 줄 논평은 네, 민주당은 영원한 다수가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루다 보니까 이슈가 전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치 상황, 여야 간의 충돌 상황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기자, 대기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완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이종훈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